안녕하십니까. 한국린경영연구원장 현영석입니다.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열 번째 마지막 종합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번에 거쳐서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거를 전부 다 종합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열 번에 거쳐서 했던 것들을 좀,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한 10장, 50장쯤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번에 거쳐서 한다고 그랬고, 1부, 2부, 3부로 해가지고 1부에서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 산업의 동태적 경쟁, 그 다음에 3부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요약해서 그 전체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중강의를 이번까지 포함해서 10번 하는 건데요. 원래 30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좀 늘어나서 어떤 거는 뭐 1시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거로 해가지고,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니까 거의 10주에 거쳐서 쭉 한 거고, 하루 텔 넣는 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보다는 추세나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 뭐 컨셉트럴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봐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누가 주도할 것이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그 스마트폰에서 신생업체인 애플, 그 다음에 샤오미, 그 다음에 기존의 픽처폰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듯이, 주도하고 있듯이, 스마트카에서도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BYD, 이거 말고도 뭐 샤오퐁이나 니오 이렇게 일 수 있는데요. 누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 한국의 경우는 기존 업체 중에서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까지 쭉 봐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전에는 픽처폰이었고, 그 다음에 유선 전화였고, 그 전에는 전보에서 무선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명멸을 했듯이 흥망성쇠를 겪었듯이 이 내연기관이 지금 150년 역사인데 이것도 비슷한 흥망성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래차,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거가 굉장히 큰 관심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2023년에 자동차는 한 4천조라고 얘기한다면 반도체가 700조, 스마트폰이 500조, 2040년 되면 8,500조, 1,800조, 1,200조. 그러니까 무슨 반도체나 스마트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규모나 이런 걸 봐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한 건데 자동차가 3,600조,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가 700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600조.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한국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자동차는 훨씬 더 규모가 크면서 의미가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동차 산업 역사를 본다면 그 1885년 유럽 독일에서 자동차가 생겨났다가
1990년대 초에 미국으로 왔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일본으로 온 다음에 2009년 중국으로 갔다. 그 한국은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업의 서진 현상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중국 같은 걸로 얘기될 수가 있다. 조선 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이건 좀 학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그 150년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하버드의 아버넷이라는 기술경영학자가 만든 논리인데 그 제품 혁신은 초기 단계는 굉장히 많다가 나중에는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으로 중심으로 하는 모노코코 타입의 승용차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처음에는 적다가 많이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컨베어를 가지고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형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유동기라고 하고 여기를 변환기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경화기 그러니까 혁신이 거의 줄어드는 그런 단계로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게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다음에 일본으로 변모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연기관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XYZ로 보면 여기는 퀄리티, 그다음에 이건 프라이스, 그다음에 이게 펑셔널리티, 이건 프로세스, 그다음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 퀄리티가 제일 낮아도 이거보다는 낮으면 안 되고 제일 높은 요 사이 가격 요 사이, 펑셔널리티 요 사이에서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내연기관의 경쟁이다. 라고 정의를 해본다고 한다면, 일본은 가격은 싸면서 품질은 생각보다 좋고, 펑셔널리티도 괜찮은 그런 그 자동차를 1980년대부터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로 소형차가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격은 비싼 반면 품질은 형편없고 펑셔널리티는 뭐 그저그저인 이런 방법의 어떤 그 일본 방식과 아메리칸 매스 프로덕션이 결과적으로 경쟁해서 1980년대 이후에 일본의 린 방식, 일본의 도요타 생산 방식이 세계를 석권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도요타가 이제 세계 1등인 그런 자동차 회사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자율주행차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앞에 무슨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운전사가 판단하는데 0.1, 0.1.5초 내 운전사가 없이 로봇가 이거를 센싱해서 결과적으로 통신을 보내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아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자율주행이 미래 자동차라고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자동차하고 전혀 다른 신제품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제품 혁신도 늘어나고 공정 혁신도 늘어나는 그래서 혁신 폭발의 시기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혁신을 잘하느냐, 혁신 폭발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뉴 도미넌트 디자인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내연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미래차라는 도미넌트 디자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게 얘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까는 요 어떤 그 경쟁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혁신 폭발의 시대에 있어서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나
management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이 어떤 한계가 없는 무한정은 아니겠죠. 일정 범위에 지나면 이제 한정이 있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거의 무한대로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혁신의 폭발 시기에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X축을 우리가 전기 자동차, Y축을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을 5단계로 나누죠.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그 다음에 수소연료 전지, 뭐 이런 걸로 나온다면 이게 우상방으로 결과적으로는 배터리 일렉트릭 시클을 하면서 배터리로 동력을 하면서 자율주행은 4단계, 5단계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여기에 빨리 도달한다, 빨리 도달한다고 해가지고 살아남는 건 아니죠. 돈을 벌면서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게 가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가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건가라는 게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토요타 같은 데는 여기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고 거꾸로 가는 데도 있죠. BMW 같은 데는 지금 이제 배터리 일렉트릭 시클에서 내연기관으로 조금 더 회귀를 해야만 되겠다. 트럼프 등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터리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퓨얼 셀 컨버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했을 때 트럼프의 등장 때문에 이게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옛날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현실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컨버션 엔진이 조금 더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일렉트릭 시킬이 대종을 이루는 그런 걸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030년 되면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8,500만 대, 작년에 9,100만 대 있으니까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근데 가격은 비싸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이제 뭐 2030년 되면 8,500조가 된다. 8,500조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아마 7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 전체 예산이 9천조인 것 같아요. 9천조. 미국이 9천조. 그러니까 9천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본데요. 그러면 이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누가 주도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성장을 하다가 이 미래 자동차한테 자리를 뺏겨가지고 완전히 리프레스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게 뭐 공존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얼음 공장이 뭘로? 냉장고로 그 다음에 전보가 전화로 어떤 리프레이스 바뀌었듯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래 자동차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언제 미래 자동차가 내연기관을 전부 다 리프레스 할 건가라는 게 원래 2035년이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더불어서 이게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연기관차와 미래차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면 내연기관차보다는 미래차들이 결과적으로는 혁신 폭발 경쟁에 훨씬 더 앞서가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뭐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딜러라든지 부품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엔진이 발목 잡거나 기존에 무슨 부품업체나 아니면 딜러들이 발목을 잡는 아니면 기존에 어떤 내연기관의 조직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미래차가 훨씬 더 개방적으로 빠르게 혁신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누가 살아남을 건가, 누가 세계 자동차를 주도할 건가라고 얘기했을 때 인컴번번트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기존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내연기관 업체라고 얘기하면 내연기관 업체는 이게 이제
서바이벌 자체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부품업체들이 발목을 잡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그 새로운 미래 자동차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살아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화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어떤 그 기업들로 본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이 지연된다면 지금 이제 3단계를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지연된다면 오히려 완성차가 더 유리한 반면에 지금 자율주행이 가속화된다면 오히려 테슬라라든지 그 구글 같은 업체가 더 미래의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머스크의 등장 때문에 자율주행은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은 좀 딜레이되는 그런 장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솔린 업체의 도미넌트 디자인에서 새로운 미래 업체의 도미넌트, 미래 자동차의 도미넌트 디자인이 트란지트 되는 요 시기에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나타났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자동차가 120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500개였다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명멸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자료 보면 2027년 되면 중국의 120개 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 중에서 한 8개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인 어떤 토요타 1등이죠. 그 다음 폭스바겐, 그 다음에 현대가 3등이고요. 그 다음에 GM이 4등인데 이런 업체들이 현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미래차의 전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회사가 앞으로 미래차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마저도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미래자동차, 전기자동차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태각 아니면 완전 망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 같은 것도 나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다음 머르세스 벤츠, 그다음 BMW 같은 것도 뭐 굉장히 큰 적자를 보면서 이게 뭐 도산되느냐라는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악어가 뱀을 잡아먹었지만 이제는 뱀이 악어를 잡아먹는 아주 그냥 고륙상쟁 어떤 사활적인 생태계의 변화를 전기 자동차 업체에서 예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2023년에 많이 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이런 그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통합되거나 아니면 이제 명멸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가 살아났듯이 스마트카에서 현대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를 폈는데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카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AI가 활용되다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커넥티비티, 업그레이더블 뭐 이런 것들이 칩 이런 것들이 활용된다고 한다면 이 전기 자동차에도 똑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한 업체, 잘한 국가, 뭐 꼭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하는 곳에서는 스마트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국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듯이 어떤 팩터 컨디션, 자본, 기술, 그다음에 시장, 기업의 경쟁, 그다음에 관련 산업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있어서
내수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디에 비해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요소 조건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그런 얘기죠. 무슨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하고 미국의 애플 그 다음에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하고 경쟁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오랫동안 리더를 해왔고 지금도 리더 그룹에 들어가 있죠.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경쟁력이 원천이 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자동차나 아니면 미국 자동차가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유리한 요소 조건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디맨드 컨디션이나 요소 조건이 그렇게 미국하고 중국에 비해서 더 앞서가지 못하지만 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스마트폰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중국은 3천만 대, 4천만 대 시장이 있고 미국은 1,500만 대, 한국은 내수시장이 17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미래 자동차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만 되겠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거를 유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노키아라든지 소니, 에릭슨 이런 데가 명멸한 데 비해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인사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경쟁과 협력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어떤 액정 기술의 우수성이 삼성 스마트폰이 어떤 중국이나 아니면 애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원천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어떤 노력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니면 또 하나는 KT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어떤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인재 개발. 그 다음에 그 근거에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부 이외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자 제품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돈을 많이 벌어서 주로 이제 반도체죠. 이게 스마트폰에 투자했고 KT 같은 경우는 유선에서 돈을 벌어서 무선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미래자동차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다? 돈이다 그런 얘기죠. 유동성을 잘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어떤 그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도전을 8가지로 좀 정의를 했는데요. 그 8가지 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혁신 폭발, 산업의 변화, 생태계 변화, 불확실성의 증대, 기술 문제, 내수시장, 정부 지원. 아까 내수시장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스태피에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래 자동차에서 필요한 기술의 필요성 정도를 예를 들어가지고 플랫폼은 2.67하면 한국은 2.17. 그 차이가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그 차이를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센서는 필요한 역량이 2.7인데 지금 2.6이다. 그래서 1.0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은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특히 자율주행 부분이 훨씬 더 캐치업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보면 중국이나 아니면 테슬라가 앞서가는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은 훨씬 뒤떨어진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유럽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OS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율주행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어서도 샤오퐁이나 니오나
테슬라가 앞서가는 반면에 현대나 폭스바겐, 토요타 같은 경우는 어떤 세컨드 그룹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은 걸로 얘기되고 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OS 문제라든지 토요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현대도 거의 비슷한 어떤 도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어려움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는 현대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현대가 작년에 700만 대를 만들어서 팔아서 세계 3등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6조, 토요타가 40조, 재작년에는 43조, 17조였는데 상당히 많이 캐치업을 했죠. 그래서 현대가 어떤 10.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하면서 자동차도 많이 팔아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현대는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과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어떤 식으로 해만 될 건가라는 거를 본다고 한다면 이거를 뭐 아주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과 어떤 프로세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은 상징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아까 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통적인 기계 산업에다가 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계 산업 플러스 화학, 전자 산업이 자동차에 그냥 묶이는 업이 달라졌죠. 업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는 일들을 묶는 거가 직무라고 얘기한다면, 직무를 담당하는 거를 그룹핑하는 게 조직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달라져야만 된다. 조직의 운영 논리가 달라져야만 된다라는 것 같은 굉장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래자동차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해만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고 경영자가 이러한 미래차 환경 변화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조직을 만드느냐가 문제의 관건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성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한국 현대자동차의 CEO가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조직 구조를 가져가는 거가 앞으로 한국 미래자동차가 한국 기업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어떤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대충 현대는 지금까지 어떤 재벌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민주적인 것보다는 덜 권위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세게 발전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다 생산 시스템과 또 다른 어떤 이거를 기민한 생산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산 방식을 만들어서 도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전문 경영적이냐 아니면 좀 권위적이냐라는 그런 식의 스타일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권위적인 스타일이 중요한 어떤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업의 성과는 누가 만들느냐, 경영자가 만들느냐, 자원이 만들느냐, 아니면 환경이 만들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있어 왔는데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환경과 경영자와 자원이 뭉뚱그려져서 만드는 SER 메커니즘이라는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거다라고 얘기된다고 한다면 현대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대대를 거치는 동안에 정정 회장, 정몽구 회장, 정의선 회장을 통해서 60년, 70년 동안 만들어졌던 메커니즘이라는 게 현대의 DNA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자동차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지금 정몽구, 정의선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정몽구 회장 때 글로벌 톱 5가 됐고 정의선 회장 때 작년에 글로벌 톱 5까지 3까지 성장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떤 폭스바겐 스타일이 있고 테슬라 전문 경영자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 오너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뭘 없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 보면 어떤 전문 경영자의 리더십보다는 오너 리더십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리가시를 없애는데 좀 더 유리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잠정적인 어떤 추론을 해본다고 한다면 현대가 오히려 테슬라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도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전기차 또는 뭐 수소 연료 자동차로 넘어가야만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등장과 더불어서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경쟁력을 오랫동안 가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미국의, 독일의 머세스 벤츠라든지 BMW,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나 도요타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도 그런 퓨일셀과 더불어서 어떤 엔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트럼프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현대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유리한 경쟁 강점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대는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제일 빨리 제일 싸게 질 수 있는 역량을 2010년대에 확보해놨죠. 그래서 그런 생산인 기술에 역량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로봇을 통해서 공장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잘 해결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V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캐치업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떤 얼라이언스라든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최근에 현대가 활발하게 그 역량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전략이 잘 유효하게 구사된다고 한다면 어떤 AV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희망적인 예측을 갖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렉트로닉 아키텍처 부분에 있어서 EGMP가 현대가 영향력을 가졌다면 배터리는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그 어토노머스 비클에서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문제들을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잘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8가지의 이런 어떤 도전을 현대 기아가 POK라는 얘기인데요. Flexible and Performant, Agile, Responsive Knowledge라는 건데요. 지식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신바람나고 잽싸게 반응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해서 세계 미래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도 완오브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유연성인데 유연성 중에서 아까 얘기하는 제품, 기술의 유용성, 공장의 유연성, 공장의 생산 뭐 캐파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유연성.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만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하이브리드도 같이 생산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현대자동차의 어떤 전기차 공장 같은 경우에.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게 재무 유연성이죠. 돈이 충분히 있어서 적절하게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처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가 살아났듯이 결과적으로는 전기 자동차 아니면 미래 자동차에서도 뭐가 현대기아가 테슬라나 아니면 BYD라든지 아니면 샤오펑과 같이 미래 자동차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캔디데이트 리드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전부 다 정리를 해보면 세계 자동차 산업은 140년 내연기관의 역사를 끝내면서
전기차, 전기자율주행차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차월적인 경쟁을 하는 거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무슨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GM, 포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느냐라는 거에 차월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한국 자동차 산업은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기업이 만든 위기에 대처하려는 어떤 노력을 동태적 학습을 통해서 하면서 능력이 축적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기업 단위로 3등이 되는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왔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나 스마트폰 사례에 있어서도 한국의 어떤 다이나믹 코리아,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미래자동차의 전인미답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업체들의 지금까지의 발전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DNA, SL 메커니즘이죠. 그 다음에 빠르게 미리미리 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 미래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듯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한국의 미래자동차가 미래차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제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 썼는데요.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낙관적인 예측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온다고 한다면 한국 산업이 크게 발전했듯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했듯이 미래차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식으로 9번에 걸쳐서 제가 쭉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전체를 다 종합한 건데요. 어떤 부분은 빼진 게 있고 그런 건데 대충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누가? 우리가 정부 관리, 기업가, 그 다음에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영자,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같이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9번에 거쳐서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미래차 한국이 주도한다. 주도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낙관적인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만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 10번째 이거를 전부 다 종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 이 동영상을 띄우고 그 다음에 내일 12월 18일 오후 8시부터 줌으로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줌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 미팅 어드레스를 제가 여기다 띄운다고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렸는데 그 동영상을 띄우면서 거기에 줌 어드레스를 같이 띄워놓을 테니까 내일 12월 18일 오후 8시에 줌 미팅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었을 때 느끼는 어떤 그 의견,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무슨 코멘트 이런 것들은 좀 빼는 게 좋겠고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내일 12월 18일 오후 8시에 줌으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동영상을 다시 만들거나 책을로 만들 때 도움을 그러니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는 강좌를 10번에 거쳐서 진행했는데요. 이거 다 청각한 분도 있겠고 아니면 본적으로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동안에 강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10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10번의 강의를 다 마치고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